우리는 언제까지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께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최근에 동창회나 친목 모임에 다녀오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자리가 즐거우셨습니까? 아니면 은근히 피곤하셨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그런 자리에서 묘한 피로감을 느끼십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지만 속으로는 끊임없이 자신을 남과 비교하고 평가받는 듯한 느낌에 시달리는 것이지요. 자네 아들은 어디 다니나? 우리 큰애는 대기업에 들어가서 말이야. 요즘 건강은 어때? 나는 골프 치러 다니면서 관리하는데. 손주는 몇 명이나 됐나? 우리는 벌써 셋째까지. 이런 대화들이 오가는 동안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바늘이 하나씩 꽂히는 듯한 아픔을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내 자식이 남들만큼 성공하지 못한 것 같고, 내 노후가 남들보다 초라해 보이고, 내 인생이 어쩐지 남들에게 뒤처진 것만 같은 그런 느낌 말입니다. 요즘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더 노골적입니다. 누군가 손주 사진을 올리면 다른 분도 질세라 올리고, 누군가 여행 사진을 자랑하면 또 다른 분이 더 멋진 곳에 사진을 올립니다. 그 끝없는 자랑 릴레이 속에서 우리는 무의식 중에 자신을 평가하고 남의 평가를 의식하며 결국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립니다. 60년, 70년을 살아오면서 이제는 좀 편안해져야 할 나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타인의 시선에 얽매여 불편해하는 걸까요? 왜 명절만 되면 친척들 앞에서 우리 자식 이야기를 꺼내는 게 두렵고, 왜 옛 친구를 만나는 것조차 부담스러워지는 걸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19세기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불행은 대부분 타인의 머릿속에 자신의 형상이 어떻게 비치는가에 대한 지나친 관심에서 비롯된다. 타인의 머릿속. 그곳은 우리가 살 집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생 그 집을 짓고 꾸미느라 정작 자기 자신의 집은 방치해왔습니다. 오늘은 쇼펜하우어의 지혜를 빌려 어떻게 하면 타인의 머릿속에서 탈출하여 진정으로 나답게 살 수 있는지 그 방법을 함께 찾아가 보려 합니다. 타인의 머릿속은 내가 살 집이 아니다. 쇼펜하우어는 그의 저서 인생론에서 인간의 행복을 결정하는 세 가지 요소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한 사람이 무엇인가, 즉 그 사람의 내면적 성질입니다. 건강, 성격, 지성, 도덕적 품성 같은 것들이지요. 둘째는 한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즉 재산이나 소유물입니다. 셋째는 한 사람이 남에게 어떻게 보이는가, 즉 명예, 지위, 평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 요소, 즉 내가 무엇인가가 압도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 번째 요소, 즉 남에게 어떻게 보이는가에 가장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왜 그럴까요?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타인의 인정을 받고 싶어하고 집단 속에서 존중받고 싶어합니다. 이것은 생존의 본능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합니다. 옛날 원시 시대에는 집단에서 배척당하면 죽음을 의미했으니까요. 하지만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특히 이미 60년 이상 인생을 살아온 우리에게 이 본능은 더 이상 생존과 직결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그 본능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행복은 타인이 우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무엇인가에 달려있다. 타인의 의견은 우리의 행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타인의 의견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오직 우리가 그것을 의식할 때뿐이다. 이 말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타인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실제로 우리의 행복과는 무관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의식하고 신경 쓰기 때문에 불행해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의 옛 친구가 여러분에 대해 저 사람은 노후 준비를 제대로 못한 것 같아라고 생각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생각을 전혀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실제 삶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여러분의 삶을 살고 여러분의 행복을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런 생각을 의식하거나 혹은 그런 생각을 할 것이라고 상상할 때 발생합니다.
우리는 타인의 머릿속에 들어가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고 그 상상 속의 이미지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타인의 머릿속에 사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타인의 머릿속은 얼마나 불안정한 곳입니까? 그곳의 의견은 바람에 날리는 낙엽처럼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오늘은 여러분을 칭찬하다가도 내일은 비난하고 어제는 부러워하다가도 오늘은 동정합니다. 그런 불안정한 곳에 여러분의 행복과 자존감을 맡겨두는 것이 과연 현명한 일일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비유합니다. 타인의 의견에 기대어 사는 것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모래는 계속 움직입니다. 파도가 치면 무너지고 바람이 불면 흩어집니다. 그런 곳에 지은 집이 어떻게 안정적일 수 있겠습니까? 반면에 나 자신이라는 바위 위에 집을 짓는다면 어떨까요? 내 내면의 가치, 내 양심, 내 진정한 성품 위에 삶을 세운다면 그것은 어떤 외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집이 됩니다. 체면이 영혼을 갉아먹는다. 우리 한국 사회는 특히 체면 문화가 강한 곳입니다. 유교 문화의 영향으로 남에게 어떻게 보이는가가 매우 중요하게 여겨졌지요. 여러분 세대는 특히 이런 문화 속에서 자라셨습니다. 체면을 지켜라. 남 보기 부끄럽지 않게 살아라. 창피하니까 그러지 마라. 이런 말들을 들으며 평생을 사셨을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진짜 우리 자신보다 남들에게 보이는 나를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명절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명절이 즐거운 가족 모임의 시간이어야 하는데 왜 많은 분들이 명절 스트레스를 호소할까요? 바로 그 체면 때문입니다. 우리 애가 아직 결혼을 못했는데 친척들이 뭐라고 할까? 우리 집은 아파트가 작은데 시댁 식구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손주가 없는데 시선이 따가울 것 같아. 이런 걱정들로 명절 전부터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명절 자리에서는 어색한 질문과 은근한 자랑들이 오가면서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나면 온 가족이 지쳐서 쓰러집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가족 모임의 모습일까요? 쇼펜하우어는 소품과 부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허영심은 인간을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것 중 하나다. 왜냐하면 허영심 많은 사람은 자신의 행복을 자기 내부가 아니라 타인의 머릿속에서, 즉 자기 밖에서 찾으려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허영심이란 곧 체면을 의식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체면을 지키려고 애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남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입니다. 이 모든 것이 허영심에서 비롯됩니다. 구체적인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자식 자랑 이야기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 이야기를 할 때 마치 자신의 성적표를 발표하듯 긴장하십니다. 우리 아들은 대기업에 다녀, 우리 딸은 의사야, 우리 애는 미국에 살아 같은 말들을 할 수 있으면 뿌듯하고 그렇지 못하면 입을 다물거나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그런데 잠시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자녀가 무슨 일을 하든 그것이 여러분이라는 사람의 가치를 결정합니까? 자녀는 독립된 인격체이고 자녀의 성공이나 실패는 자녀의 것입니다. 물론 부모로서 자랑스럽거나 안타까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남들에게 과시하거나 반대로 남들 앞에서 부끄러워할 이유가 있을까요?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자식 자랑을 들을 때 정말로 기쁩니까? 아니면 은근히 비교당하는 느낌에 불편합니까? 반대로 여러분이 자식 자랑을 할 때 상대방이 정말로 기뻐해 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쇼펜하우어는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대부분의 자랑은 결국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것이다. 자랑하는 사람은 자신이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고, 듣는 사람은 자신이 열등하다는 암묵적인 메시지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것이 건강한 인간관계일까요? 체면과 허례허식의 가장 큰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진짜 감정, 진짜 관계, 진짜 행복을 가로막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체면을 지키느라 솔직한 대화를 나누지 못하고 형식적인 인사말만 주고받습니다. 우리는 허례허식을 따르느라 정작 중요한 것들, 진심 어린 대화나 따뜻한 위로는 나누지 못합니다. 명절에 가족이 모였으면 서로의 안부를 진심으로 물어보고 힘든 점을 나누고 서로를 격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얼마 버니, 집은 샀니, 결혼은 언제 하니 같은 체면과 관련된 질문만 오갑니다. 그리고 모두가 지쳐서 헤어집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이런 허례허식은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우리는 평생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가면을 쓰고 살다가 정작 가면 뒤에 진짜 얼굴이 무엇인지조차 잊어버립니다. 60대가 넘은 지금 이제는 그 가면을 벗어야 할 때가 아닐까요? 남과 비교하는 순간 행복이 달아난다. 비교는 불행의 시작이다. 이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끊임없이 비교할까요? 그것은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 상대적 기준으로 세상을 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상태를 절대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항상 타인과 비교하여 판단한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월 200만원의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금액 자체는 생활하기에 충분할 수도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이 이 금액을 평가할 때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 상대적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친구들이 대부분 월 100만원 정도를 받는다면 여러분은 자신이 넉넉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반대로 친구들이 대부분 월 300만원 이상을 받는다면 똑같은 200만원을 받으면서도 부족하고 초라하게 느낄 것입니다. 이것이 비교의 함정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실제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남과 비교했을 때의 상대적 위치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 순간 우리의 행복은 더 이상 우리 손에 있지 않습니다. 남들이 무엇을 가졌는가에 따라 우리의 행복이 좌우됩니다.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자녀가 한 명 있고 그 자녀가 중소기업에 다니면서 평범하게 잘 살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녀는 건강하고 가정도 화목하고 나름대로 만족스럽게 살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단독으로 보면 감사하고 행복한 일입니다. 자녀가 건강하고 행복하다는 것만으로도 큰 축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창회에 갔더니 친구들이 자식 자랑을 시작합니다. 우리 큰애는 삼성에 다니는데 연봉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 딸은 의사랑 결혼해서 강남에 살아, 우리 애는 유학 가서 박사 학위 받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게 변할까요? 아까까지 만족스럽고 감사했던 마음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우리 아이가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내가 부모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것 같고 쓸쓸하고 초라해집니다. 무엇이 변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여전히 건강하고 행복합니다. 객관적 현실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한 것은 오직 하나, 여러분이 비교를 시작했다는 것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비교의 지옥이라고 불렀습니다.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항상 나보다 더 가진 사람, 더 성공한 사람, 더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비교를 기준으로 행복을 측정한다면 여러분은 영원히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것입니다. 비교는 우리에게 결코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설령 여러분이 친구들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고 더 훌륭한 자녀를 두었다 하더라도 잠시 우월감을 느낄 뿐 진정한 행복은 얻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곧 더 위에 있는 누군가와 비교하게 되고 또다시 부족함을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론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질투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그것은 또한 인간을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감정이기도 하다. 질투하는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에서 기쁨을 찾지 못하고 타인이 가진 것을 보며 괴로워한다. 여러분, 지난 60년을 돌아보십시오. 비교하며 살아온 시간들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했습니까? 아니면 불행하게 했습니까? 남들보다 앞서 있다고 느낄 때는 잠시 우쭐했지만 그 우쭐함은 오래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반대로 남들보다 뒤처졌다고 느낄 때는 오랫동안 괴로웠을 것입니다. 이제는 그 감옥에서 나올 때입니다. 비교라는 감옥의 문은 사실 잠겨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 안에 갇혀 있는 것뿐입니다. 문을 열고 나가면 그곳에는 비교가 아닌 감사가 있고 경쟁이 아닌 평화가 있습니다. 내면의 가치를 발견하는 법. 쇼펜하우어의 철학에서 가장 아름다운 개념 중 하나는 향유입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 안에서 기쁨을 찾는 능력을 말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자기 자신 안에서 기쁨의 원천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다. 외부 세계나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기 내면의 풍요로움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이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의 행복이 외부 조건에 달려있지 않고 여러분 내면의 자질과 태도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분은 아침에 일어나 창밖을 보며 오늘 날씨가 좋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차 한 잔을 마시며 그 향과 맛을 음미합니다. 산책을 하며 길가의 꽃을 보고 계절의 변화를 느낍니다. 좋아하는 책을 읽으며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이런 분은 특별히 많은 재산이나 높은 지위가 없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행복이 자기 내면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반면 어떤 분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카카오톡을 확인하며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누가 무엇을 자랑했는지 확인합니다. 남의 소식에 일희일비하고 남과 비교하며 남의 평가를 걱정합니다. 이런 분은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어도, 아무리 훌륭한 자녀가 있어도 진정으로 행복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행복이 끊임없이 변하는 외부 조건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부자이면서도 불행한 사람은 많지만 내면이 풍요로우면서 불행한 사람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내면의 풍요로움을 키울 수 있을까요? 쇼펜하우어가 제시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째, 지적 활동을 즐기십시오. 책을 읽고 생각하고 배우는 것을 즐기십시오. 나이가 들었다고 배움을 멈출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순수하게 배움 자체를 즐길 수 있는 시기입니다. 학위를 따거나 시험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알고 싶어서 궁금해서 배우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고귀한 배움입니다. 둘째, 예술을 감상하십시오. 음악을 듣고 그림을 보고 시를 읽으십시오. 예술은 우리를 일상의 시름에서 벗어나게 하고 더 높은 차원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예술 감상을 의지로부터의 해방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음악에 빠져들 때 우리는 잠시 세속적 욕망과 걱정에서 벗어나 순수한 관조의 상태에 들어갑니다. 셋째, 자연과 교감하십시오. 산책을 하고 나무를 보고 바람을 느끼십시오. 자연은 우리에게 평화를 줍니다. 나무는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자리에서 성장합니다. 꽃은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피어야 해서 핍니다. 자연에서 우리는 비교와 경쟁이 없는 세계를 배웁니다. 넷째, 깊은 사색을 즐기십시오. 혼자 조용히 앉아 생각에 잠기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내 인생은 무엇이었는가? 나는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가? 나는 어떤 사람이고 싶은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곧 철학입니다. 철학은 어려운 학문이 아닙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의미를 찾고 지혜를 얻는 것이 바로 철학입니다. 마지막으로 내면의 도덕적 가치를 인정하십시오. 여러분이 평생 살아오면서 지켜온 원칙들, 여러분이 보여준 성실함과 정직함,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베푼 친절과 배려. 이런 것들은 남들이 알아주든 말든, 돈이 되든 안 되든 그 자체로 고귀한 가치가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한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그가 무엇을 소유했는가가 아니라 그가 어떤 사람인가에 달려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남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는가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가가 중요합니다. 거울을 보십시오. 그 거울에 비친 사람은 60년, 70년을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실수도 했지만 그로부터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존중하십시오. 그 사람을 인정하십시오.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오늘부터 타인의 시선을 차단하는 5가지 습관. 이론은 이해했지만 실제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60년 넘게 형성된 습관을 바꾸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씩 하나씩 시작한다면 분명히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지혜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5가지 습관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 습관, 비교 멈추기 연습. 오늘부터 의식적으로 비교를 멈추는 연습을 하십시오. 누군가 자식 자랑을 시작하면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십시오. 그분은 그분의 삶을 사는 것이고 나는 나의 삶을 산다.
비교할 필요가 없다. 단체 채팅방에서 누군가 여행 사진을 올리면 부러워하거나 질투하는 대신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저분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구나. 좋은 일이다. 하지만 그것이 내 행복과는 무관하다. 이것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비교하는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비교의 충동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인식하고 의식적으로 내려놓으십시오. 두 번째 습관, 감사 일기 쓰기.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 보십시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산책하기 좋았다. 아침에 마신 커피가 맛있었다. 오래된 친구에게서 안부 전화가 왔다. 이런 작은 것들로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것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내가 없는 것이나 남이 가진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보십시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가진 것에 감사하지 않고 없는 것에만 불평한다. 이 패턴을 바꾸는 것이 감사 일기의 목적입니다. 처음 며칠은 쓸 거리를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점점 더 많은 감사할 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여러분의 삶이 생각보다 훨씬 풍요롭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습관, 의미 있는 혼자만의 시간 갖기. 매일 최소 30분은 온전히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텔레비전도 끄고 휴대폰도 내려놓고 오직 자신과만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쇼펜하우어가 말한 향유를 연습하십시오. 좋아하는 책을 읽거나 조용히 음악을 듣거나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거나 일기를 쓰거나 산책을 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이 시간이 생산적이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이루거나 성취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존재하는 것, 그 자체를 즐기십시오. 많은 분들이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롭거나 쓸쓸하게 느낍니다. 그것은 평생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거나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은 곧 행복할 수 있는 능력이다.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해지면 여러분은 더 이상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에 의존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좋은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습관, 불필요한 사교 모임 줄이기. 솔직하게 자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참석하는 모임 중에 정말로 즐겁고 의미 있는 모임은 몇 개나 됩니까? 그리고 의무감이나 체면 때문에 억지로 나가는 모임은 몇 개나 됩니까? 이제는 선택할 때입니다. 진정으로 만나고 싶은 사람들과의 만남은 소중히 하되 스트레스만 주는 모임은 과감히 정리하십시오. 나이가 들면 모임에 나가야 한다. 사람들과 어울려야 건강하다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질 낮은 사교는 오히려 건강을 해칩니다. 억지로 웃고 진심 아닌 칭찬을 주고받고 은근한 자랑과 비교 속에서 상처받는 것보다 차라리 혼자 조용히 있는 것이 훨씬 건강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매우 사교적이지 않았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고독은 뛰어난 정신의 숙명이다. 때로는 고독이 최선의 선택이다. 물론 모든 사람이 쇼펜하우어처럼 극단적인 고독을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불필요한 모임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의미 있는 관계에 집중하는 것은 현명한 선택입니다. 다섯 번째 습관, 자기 성찰의 질문 던지기. 일주일에 한 번 조용한 시간을 갖고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들을 던져 보십시오. 이번 주에 나는 누구의 시선을 의식했는가? 그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이번 주에 나는 무엇과 누구를 비교했는가? 그 비교가 나를 행복하게 했는가? 불행하게 했는가? 이번 주에 나는 나 자신에게서 어떤 기쁨을 찾았는가? 내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행복이 있었는가? 이번 주에 나는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 남들이 기대하는 삶을 살았는가? 이런 질문들을 통해 여러분은 점점 더 자신을 깊이 이해하게 되고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이 질문들이 바로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지혜를 빌려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나답게 사는 법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며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하고 늙음을 부끄러워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가 든다는 것은 그만큼 오래 살았다는 뜻이고, 그만큼 많은 경험을 했다는 뜻이며, 그만큼 성숙해질 기회를 가졌다는 뜻입니다. 60대, 70대는 인생에서 가장 자유로울 수 있는 시기입니다. 더 이상 출세를 위해 아부할 필요도 없고, 더 이상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가면을 쓸 필요도 없습니다. 자녀들은 이미 독립했고 사회적 의무도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진정으로 자신을 위해 살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바로 타인의 시선이라는 보이지 않는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라도 그 감옥에서 나오십시오. 남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든 그것은 남들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떳떳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대기업에 다니든 중소기업에 다니든 그것이 여러분이라는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집이 크든 작든, 여러분의 연금이 많든 적든 그것이 여러분의 존엄성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어떤 가치를 지키며 살아왔는가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친절했는가, 얼마나 정직했는가, 얼마나 사랑했는가입니다. 쇼펜하우어의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행복은 외부에 있지 않다. 그것은 당신 안에 있다. 당신이 그것을 발견하고 키우고 즐길 수 있다면 그 누구도 당신에게서 그것을 빼앗을 수 없다. 여러분의 행복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타인의 머릿속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것을 찾으십시오. 그것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것을 누리십시오. 여러분은 60년, 70년을 살아오며 이미 충분히 훌륭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남들의 평가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의 평가로 여러분의 삶을 판단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나는 잘 살아왔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최선을 다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 시간이다. 남의 시선이 아니라 내 마음이 편한 대로 살겠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나답게 늙어가는 숭고한 길입니다. 여러분, 타인의 머릿속에서 탈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십시오. 그곳에서 진정한 평안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평온한 마음과 진정한 자유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